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유로운행하라. DC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예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펀드나 ETF 투자는 제가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TDF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TDF가 글라이드 패스를 따라 운용된다고 하던데 글라이드 패스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TDF 목표 시점은 왜 5년 단위인가요? TDF를 선택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사연 주신 분이 궁금한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글라이드 패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번째, 5년 단위로 이렇게 빈티지 목표 시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세 번째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 요 3가지 질문을 오늘 제가 해결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TDF라는 게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산 배분 펀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 뭐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한다고 해서 통상의 자산 배분 펀드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지 홍보부장님이 쫙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그 TDF를 보통 이제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자산 배분이 실현이 될 수 있는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아니 나만 가입하는 맞춤식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김동연만 가입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김종욱만 가입하는 거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겟 데이트 펀드를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 배분을 할 때는 2가지 작업을 선행을 합니다. 2가지. 어떤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 펀드 투자자 자체를 목표 시점에 따라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다라는. 모아서 표준화시키는 방식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님과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연배시니까 이제 한 그룹이 되는 거고요. 같이 놀자는 건 아니죠? 뭐 비슷한데 예를 들면 또 이제 우리 운용력이신 김정욱 팀장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또 그룹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일단 목표 시점에 따라서 그룹핑을 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룹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생애 주기를 어느 정도 이분들께는 생애 주기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자산 배분의 어떤 배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 배분 전략을 표준화하는 이 2가지 과정이 실질적으로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한뜻 목표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언제 은퇴할 거냐, 이런 타겟 데이트, 소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목표 시점에 맞춰서 투자자를 표준화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잘 안 오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타겟 데이트 펀드 실제로 보시면 뒤에 숫자가 있죠. 네 자리. 네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출생 연도가 아니고요. 그죠? 다 이제 목표 시점 연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연도를 은퇴 시점으로 하는 고객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이 녹아 있는 펀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2030 정도? 그 정도의, 그 즈음에 은퇴하시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룹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사람에 맞는 전략을 거기서 구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030년을 은퇴 시점으로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약간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직장생활 초기 때는 연금 자산을 이제 모으잖아요. 매달 월급에서 일부씩. 벌 날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손실이 나더라도 또 다음 달에 또 넣으면 되니까요. 나름은 굉장히 고수익을 쫓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번 달에 들어간 돈보다 모여있는 자금이 사실은 이제 2030년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아져 있죠. 들어오는 돈보다 쌓여있는 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그게 결국은 투자 성향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투자 성향으로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기능을 하는 이런 자산의 적절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공통적인 어떤 자산의 구성, 투자 성향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들의 투자 성향을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특정한 목표 시점, 그러니까 특정한 은퇴 연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모아서 네네. 그룹을 네.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왜 하필 보면 그 네. 뭐 소위 말하는 목표 시점을 뭐 2030, 2035, 네. 2040처럼 5년 단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김정은 부모님 왜 그런 건지 조금 자산 배분 전략하고 그게 연관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사실 그 각각의 빈티지에 들어가 있는 가입자의 연령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빈티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타겟 시점을 기준으로 세분화를 했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나 일주일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운용 자산의 크기가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최소 운용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 기회 자체를 못 갖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 정도로 그룹핑을 했었을 때 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운용 규모의 펀드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매니저 있어요. 입장에서는 네. 너무 잘게 썰어서 이제 표준화 시키면 네. 자산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익률을 내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 5년 정도 범위를 가져가는 게 운용에서는 그쪽이 좀 낫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네, 뭐 적절한 비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성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100, 105, 11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지 100, 101, 102, 103으로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100대에 맞춰서 그룹핑을 했었을 때 적절한 수요가 있고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사이즈 이외의 측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가는 거라고 느낌이 보시면 딱 돼요. 오네요. 어, 100, 바로. 바지 네. 살 때 100, 105. 네. 그것도 5단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오단이에요. 그래 이제 이 5년 단위로 이제 표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5년 단위 표준을 하려면 새로 신입사원들도 계속 들어올 거고 그리고 5년 단위로 펀드를 또 새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꼭 5년 단위로 무조건 타겟 데이트 펀드가 출시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긴 없지만 실제로는 모든 타겟 데이트 펀드는 5년 단위로 해서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국내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들이 아마 2015년 타겟 시점부터 해서 아마 2055년까지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2060년을 타겟으로 하는 펀드들이 또 다시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나의 목표 시점에 딱 맞는 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근처에 비슷한 앞뒤 연도에 선택을 해서 투자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운용사들은 5년 단위로 아마 신규 상품이 계속 출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저는 2030을 선택했다. 네. 2040을 선택했다. 네. 그러면 그 내가 선택하는 시점에 주식 채권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알아서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네네네. 투자자분들이 목표 시점을 정하시게 되면 자산 배분 곡선인 글라이드 패스 상에서 어디에 탑승할지를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 나가는 거 보시면 네.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만약에 2050년에 은퇴를 예정을 하고 있는 분이시면은 2050년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에 탑승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주식 비중이 한 80% 가까이 가 있네요. 맞습니다. 약 예.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의 육박하는 이제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뭐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글라이드 패스의 경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비중이 제가 조절되는 그 보니까 모양을 비행기가 보이게 돼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네, 비행기 딱 타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네, 착륙하는 거죠. 착륙하는 거고 비중을 네네. 알아서 줄어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보통은 착륙 시점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시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편 끝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25년을 은퇴 시점으로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탑승하시게 되면 아마 주식 비중이 거의 이제 얼마 안 되죠. 30에서 이제 40 정도 사이인데요. 이제 요 정도 비중으로 조정이 되다가 만약 2025년이 도래를 하게 되면 아마 최소 수준까지 비중이 조절되고 자산 관리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하셨듯이 네. 2025를 선택해서 목표 시점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2025가 되면 우리는 소위 예금 같은 거는 그때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돈을 찾아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가 만기가 지난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운영은 계속 되는 건가요? 여전히 운용은 지속됩니다.
그 TDF가 미국에서 처음 소개됐던 게 이제 1990년대 초반인데 실제로 TDF에 30년 정도를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만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은퇴 시점에 도달을 하셔서 이제 그 TDF를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은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TDF가 아닌 뭐 타겟 인컴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지난 30년 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던 많은 분들이 TDF 상품에 그냥 그대로 남아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연금 수령하듯이 이제 꺼냈을 수 있는 예, 꺼내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숫자 딱 써 있으면 이 만기라고 생각해요. 찾아야 되죠. 만기 됐으니까. 만기가 됐으면은 네. 찾아야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TDF라는 상품은 적립도 하지만 네. 적립기가 끝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인출도 해나간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TDF를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 2045, 2040, 뭐 2030 이거 보면 주식 비중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네. 보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 놓고 연결을 잘 시키면 네. 미래의 내 펀드가 내가 가입한 게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판가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산 배분형 펀드보다 타겟 데이트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비록 30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5년 뒤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어떤 참고를 할 수 있는 건 2025년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나의 펀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 비중은 이런 식으로 해외 쪽의 채권은 이런 비중으로 조절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빈티지나 뭐 이런 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 본부장님. 첫 번째는 사실 퇴직연금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률 정도는 실제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DC 제도, 그죠? DC가 확정 기여형. 확정 기여형 쉽게 제도 말해서 가입자입니다. 회사가 자기 계좌에 퇴직 급여를 넣어주면 스스로 운영해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죠. 수익을 내야 되는. 네네. 근데 한 회사에서 보시면 아마 DB 제도를 가입돼 있는 직원도 있고 DC 제도로 가입돼 있는 직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사 보시면. 그런 회사 대기업들 중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두 제도의 가입자가 똑같은 퇴직 급여를 만들려고 하면요. 적어도 DC 가입자는 임금 상승률 정도는 매년 수익률을 만들어줘야만 DB 제도의 가입자의 퇴직금 수준하고요. 본인의 퇴직금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DB 가입자가 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네. 임금 상승률에 연동돼서 퇴직금이 맞습니다. 산정되기 때문에 네네. DC 가입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매년 임금 상승률만큼은 수익을 내줘야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DB 가입자만큼은 된다. 네,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차라리 DB에 네. 남아있는 게 낫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라이드 패스를 설계할 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데이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이 한 3.5에서 4% 정도 됩니다. 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겟 데이트 펀드의 글라이드 패스를 설계를 할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적어도 한 4 정도 수준까지는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임금 상승률을 이제 네. 고려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든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한국의 고용 상황이라는 것들은 또 미국하고나 다른 나라랑 좀 차이가 네.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임금 상승률 이외에도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은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퍼진 첫 번째 사례는 한국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저희가 이제 자체 운영을 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국은 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소득 공백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 공백 기간이 뭐냐면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나는 한 60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퇴직은 다 54세에서 55세경에 대부분 실제 퇴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55세에 퇴직을 했는데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 10년간에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국은. 이게 연금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 좋은 상황도 사실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의 글라이드 패스를 설계할 때도
한국의 어떤 고용시장 현황, 그리고 뭐 공적연금의 수급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좀 국민연금 좀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뭐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지금 합니다. 한 40% 정도. 네. 그것도 40년간 꾸준히 냈을 때. 예, 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소득 대체율도 낮고 그리고 실제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애매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또 약간 고용시장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나면 사실 재취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이게 연금 자산을 투자했던 것들을 좀 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퇴직금 같은 거를 퇴직하자마자 노후생활비 재원 네네, 아니면은 네. 적어도 네.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울 재원들로 네,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맞습니다. 네. 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미국의 글라이드 패스랑 한국의 글라이드 패스의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주식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TDF에 상대적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 운용사의 TDF 글라이드 패스를 보게 되면 은퇴 시점에도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좀 더. 네,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그 노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삶의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교육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고 나면 한 번 만들어 놨을 때 이게 계속 맞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임금 상승률도 네네. 바뀔 거고 뭐 고용 현황도 바뀔 거고 네. 우리나라도 뭐 근로기준법이나 법이 바뀔 수도 네. 있고 이런 상황이 바뀌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이 글라이드 패스를 또 계속 조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가 필요하고요. 뭐 일례로 이런 거죠. 뭐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평균 수명도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아까 그룹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근데 그 그룹핑이 되어 있는 분들의 평균 저축률이나 본인들의 가계 자산 구성도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드 패스는 처음에 한번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투자자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상황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자산 배분 경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